김건희 특검이 왜 출범했습니까? 김건희를 덮어준 검찰 때문에 출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덮었는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봐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이제서 하고 있어요. 이제서. 네. 김건희 특검은 12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고 네.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근데 수사팀의 PC를 다 디가우징해가지고 디가우징. 데이터를 다 삭제해놨어. 이건 아예 복원이 네. 거의 어렵게 해놓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자기장 걸어가지고 다 삭제를 네. 해놨더라. 포맷 그 이상.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은 이제 관련자들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저 중에 이창수 네.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네. 이창수가 안 나왔어. 아이씨. 그런데 28일에 특검이 끝나. 네.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이 새끼들 이거 마지막에 뭔가 우리도 이거 할 만큼 했다 알리바이를 그냥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보여주기 들어요. 식으로요? 아니, 저는 약간 그렇게 의심하고 네.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웬만하면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데 이 새끼들 진짜 내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동조 혐의를 다 털어줬어요. 무혐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왜냐? 12월 4일 내란의 밤 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 네. 12월 4일 00시 33분에 네. 채널A 보도 떴고. 떴지. 네. 이 계엄 네. 상황. 그렇죠.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고 나왔지. 네. 그리고 0시 46분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회의, 계엄령 효력 등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와. 그래서 네. 아니 이걸 어떻게 털어주냐. 털어줄 거면 왜 털어줬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가요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를 했는데 네. 요거를 언론 보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협조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이걸 무혐의로 털어줬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근거로 털어줬냐 궁금했는데 네. 한겨레가 불기소 결정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뭐 왜 털어줬냐면 해당 언론사들 있잖아. 네.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이 내란이 딱 터지고 법원행정처 공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네. 전화를 해서 네. 내일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래서 네.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12월 4일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과정에 계엄법 관련한 조항을 설명을 했대. 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이렇게 보도가 그 됐다는데 기자가 저를 이렇게 썼다고요? 이게 그냥.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내가 소리를. 바보야? 내가 왜 하나도 이해가 안 가지 나는?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요게 그 꼬리 자르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잖아요. 꼬리도 아주 말단에 말단. 공보 담당자한테 네. 기사 나간 이유를 공보 담당자한테 미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우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난 정말 납득이 어렵고요. 근데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기사는 0시 33분, 0시 46분 뭐 이렇게 나갔는데 네. 조희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0시 40분, 천대엽 처장은 0시 50분에 왔다. 출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온 시간이 더 늦다. 기사 나가기 전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회의 자료 준비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회의 네. 자료 누구 지시로 어떻게 준비했지? 라고 그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기서는 근데 그 얘기가 없고 왜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조희대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였냐? 왜 모였느냐? 했더니 지시나 소집으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법원에 가야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모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출근하자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 지시 없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그 차장실에 그냥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회의 자료 검토 제대로
그 누구 지시 없이 회의 자료 막 만들고 네. 공보 담당자가 그냥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기자한테 이게 여기 그 언론 보도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요렇게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팀은 당시 모임과 관련해 네.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람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애매하게 써 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날 밤 그날 밤에 이제 조이대가 0시 40분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출근을 해서 뭐 다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조이대가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모임에서 예. 근데 그게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 특검에다 말을 했다는 건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시간이 아까 이것도 사실은 저 신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조이대라든가 천대협이 무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늦게 온 시간은 맞다고 칩시다. 네. 0시 40분이나 0시 50분 정도에는요. 이거 계엄 틀어지겠네. 해제 직전이었어요. 해제 직전이었어요, 사실. 해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했잖아요. 헌재가 네. 탄핵 결정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 조지호 경찰청 전 청장에 대해서. 근데 그 청장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한 건 뭐냐면 일반 국민들조차도 위헌 위법한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 그 경찰청장 시간에 대해서 그걸 왜 몰랐다고 어떻게 몰랐다고 그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냐. 그날 밤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순간 대법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든 일반인이든 딱 판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엄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윤석열이 권력을 독재를 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과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싸워야 돼. 둘 중에 대법원은 취했던 태도는 살아남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10시 반에 계엄 적어도 네. 10시 21분 10시 반에 계엄 선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1시 1분에 해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양반들 1시가 다 돼서 0시 40분, 0시 50분에 대법원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 저 뭐 두 시간이 비어요. 대전 사세요? 2시간 빈다고. 2시간 동안 뭐 했냐고. 2시간 동안 뭐 비어. 하셨냐고. 그때 네. 국회의원들 다 모였어. 우리는 저 때문에 바로 가기라면 되는데 우원식 의장님 왜 빨리 안 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 그래요. 12시 분위기가 좀 다 넘어가면서 끝난 150명 모였다고요. 2시간 12시 빈다고. 네, 2시간 네, 벼요. 2시간 그리고 동안 뭐 했냐고. 이게 조이대가 당시에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난 이걸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난 12월 4일 동이 트고 출근할 때 조이대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맞아. 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때는 야, 위헌적이라고. 요렇게 내가 어. 야 네가 위헌적이라고 임마 얘기했다고 이 자식아? 이 자식들 진짜 이걸 믿으라고 하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와. 가장 헌법적 해석이나 법률적 해석의 어떤 최고 권위기관 중에 하나가 대법원이고 네. 그 수장이 대법원장인데 당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가장 먼저 어나운스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계엄 이건 헌법에 반합니다. 딱 그 한마디를 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누구나 봐도 명징한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수사 결과로 네. 사후적으로 네. 누가 봐도 이건 면피하기 위해서 작출하는 그러니까요. 워딩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 정도를 취합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실이 안 나와요. 예. 저는 최소한의 어떤 강제 수사를 했어야 강제수사가 되는데 있어야지. 지금 봐서는 강제 수사 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없어요. 압수수색이든 뭐든 네. 여기 불기소 보고서에도 없다고 그 내용이. 선회를 하자면 현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고 진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니, 밝혀야 돼. 의원님은 근데 제가 좋게 봤는데 왜 네. 그 조은석 특검 계속 선회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정으로 그게 진실이다라고 규정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추가 종합 특검으로 밝혀내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봉쇄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밝혀내야 될 지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 진짜 그렇게 했다면 야 우리가 그 당시에 바로 12월 4일날 모여가지고 위헌이라고 규정했고 실제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도 했고 했으면 네. 바로 그거를 알려내야죠. 알렸어요. 우리 이렇게 그렇죠. 했다. 맞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 아무 네. 얘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의혹이 쪼여오니까 이렇게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서를 통해서 그런 취지로 말했다. 네. 해제 직전이라도 나는 얘네들이 태세 전환 나는 안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완전히- 관망했을 거라고 봐. 아니, 근데 그거 반만. 자체가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네. 사실 지금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저런 태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 절차가 위반인지 보겠다. 네. 나중에 헌법재판소 말씀드리겠죠. 지금 저기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 따르면 탄핵 사유예요. 저거 자체가. 네. 헌재가 명백히 밝혀 주지원 청장한테 야 경찰청장이나 된 사람이 그거 위헌 위법인가 보면 바로 몰라? 누구나 알 수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얘기도 맞습니다. 나왔잖아. 근데 저딴 식으로 얘기하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원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말 국회의원들 못해. 물어보는데 내란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못해. 대법원장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헌이란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 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은 내란 전담 재판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란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 그래. 나가. 씨! 최근에 이제 기사화된 게 그 산재 은폐 건이 그렇습니다. 윤범석 와, 한국 그거 법인 대표할 심각하더라고. 때 예. 이 건이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데 심각하더라. 사실 그 당시가 2020년 10월이고 산재 사고 발생 그 과로사 발생한 장덕준님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과로사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려 가지고 결국 소송을 합니다. 네. 소송을 해서 수년이 지나 가지고 드디어 올 초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종결됐어요. 네. 근데 정말 극악한 행태였거든요. 안 내놔요. 자료를 예. 아. 최소한 CCTV도 안 내놔요. 그래서 아. 결국 소송 가서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냈는데 그 내기 전에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1년 근무했는데 15kg가 빠졌거든요, 이분이. 와. 계속 뛰어다니는 장면이 CCTV에 나와요. 예, 이게 예. 안 내놓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빠지는 정도의 경무에 시달렸다고 했는데 와. 쿠팡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서 그 장덕준님의 어떤 그 계좌를 다 열어보자. 거기에 그 다이어트 제품 구매한 내역이 나올 수 있다. 와. 막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렇게 했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와, 정말 이것도 그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와, 가슴이 뒤집어지죠. 찢어져 진짜. 근데 그래서 CCTV를 안 낸 거예요. 근데 아. CCTV 딱 까보니까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무거운 중량물 있는 카트 밀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범킴이가 다 지시했더만. 지금 다 직접 주시했죠. 예. 완전히 다 삭제 지금 지시를 까발려져 했더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안법 위반, 은폐, 그다음에 원인조사 방해행위, 또 과로사가 단순 과로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상 치사죄, 증거인멸 교사죄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아,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네. 새롭게 등장하는 증거들이 있고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부 확인했지만 명확하게 다 드러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진실이 이제 묻힐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쿠팡이 지금 뭐라고 또 대응하냐면 그 사람은 제보자가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제보자. 쉽게 말해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몰아가는데 메신저를 또 공격하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메신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명백한 물증이에요. 문자가 그냥. 중요하잖아. 메신저가 뭐가 중요해? 문자가 나왔는데 임마. 그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와, 얘네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네. 몇 가지만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리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요 2024년 11월에 갑자기 보안 사고가 나도 지들 책임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약관을 우겨 넣어놨어. 아니 24년? 보안 사고를 막을 생각을 해야지. 보안 사고 나도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라는 것을 약관에 우겨 넣어놓은 게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약관 내용을 보자면요.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와. 이놈들 진짜 대단한 놈들이야. 이거를 우겨 넣어놨어.
아, 얘네들 뭡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약관법상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 약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묻히기만 이제 내용 아니에요? 그 소비자들은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 세 사람은 전부 다 이거 뭐야 이거 무효인데 하나만 한 걸 왜 넣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내가 클릭했으니까 내가 체크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효예요 약관법상 이런 거는 무조건. 근데 이것 때문에 영업 정지 검토한대요. 영업 정지 해야지. 예, 영업 요거 정지 해야 노래 돼요. 이런 거 함부로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이걸로. 예, 오히려 이걸로 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어. 예. 그러니까 뭐 지들 멋대로 다 뭐 꾸겨놓고 우겨놓고 한 거예요. 예, 요런 일이 하나가 또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김범석이 나랑 동갑이다. 범킴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범킴이. 범킴. 범킴.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아. 젤렌스키 내 동갑. 범킴 내 동갑. 아. 다 내 동갑이야 이놈들. 네. 김범석이 범킴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최선을 아, 다해.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지 않았어. 이놈이 말이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8월에 쿠팡은 그 배달 택배 기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택배 배달을 할 수 있는 쿠팡 플렉스. 플렉스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쿠팡에서 개인정보 책임자 A씨하고 배송 책임자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 범킴 김범석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구나. 오히려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했구나 오히려.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그 쿠팡 플렉스 사업이 2018년 8월에 시작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난 2019년 초에 개인정보 책임자 A씨와 배송 책임자 B씨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가 지난해 말에 드러난 균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거쳐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배송 책임자가 그거 김범석이 하지 말라 그랬다. 와. 그러자 개인정보 책임자 빠르고 싸게 하라고 했을 거다. 하지만 고객과 플렉스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하니 배송 책임자가 이번 출시를 위해 김범석이 당신의 팀과 소통하는 것을 건너뛰라고 했다. 와. 개인정보 책임자와 소통을 건너뛰라고 했다. 와. 야. 진짜 이건 완전히 그냥 인재였던 거야. 네. 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범킴은. 최선을 다해서 정보 보호에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묵살시키고 패싱하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이 국민들의 어떤 관심들이 이제 막 고조되는 시기였거든요. 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의식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저렇게 그냥 패싱하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예, 완전 고의범이죠. 와, 이거는 진짜 고의범이죠. 예, 완전. 예, 와, 근데 심각합니다, 과실범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왜 이러느냐? 그 기업은 BC라고 해서 수익하고 비용 BC 분석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거나 개인정보 사고가 나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그거야 딴 거 없어요. 맞습니다. 기업은 그냥 BC입니다. 자, 맞습니다. BC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금융치료가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치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난 모르겠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미국 가서 소송해요. 미국 가서 소송하고 주주들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쿠팡 INC 미국 그 법인에 주가가 한 12조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주주들도 미국에서 소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또 있는 제도로도 쿠팡을 지금 혼내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게 안 하려면 금융치료법을 쿠팡 금융치료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말 정확한데요. 얘네들은 이걸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네. 사고가 난 다음에 로비로 해결할 궁리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대관 업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관 업무 네. 거의 대부분 이제 국회 보좌관들을 많이 데려다 썼던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저희가 요거 한번 다뤘었는데 네. 봤더니 심사 받은 사람들 중에 기업으로 취업한 비율을 봤어. 네. 그랬더니 쿠팡이 쿠팡이 제일 많아. 다 쿠팡으로 간 거야. 거의 쿠팡이 다. 데려간 거예요. 쿠팡이 다 데려갔어. 어. 보니까 그것만 신경 쓴 거야 이놈들이. 네. 자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또 뭘 했냐? 미국에서는 이제 로비가 합법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5년간 로비 비용으로 154억 원을 썼어요. 와. 근데 이 로비의 내용이 진짜 고약해. 그래요? 진짜 열받아. 내용 뭔데요? 내용이 뭐냐면 네.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을 굉장히 정말 살얼음을 걷는 심정을 하지 치열하게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농산물을 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쿠팡 이 자식들은 미국에서 무엇을 로비했냐? 미국산 농산물 한국으로 갈 때 우리 쿠팡 시스템 이용하면 좋지롱? 와. 요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이놈들이. 오히려 뽐뿌질을 하고 뻔뿌질하고 있었어. 괘씸해도 너무 괘씸해 나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 이제 그 기업 구조가 미국에 있는 쿠팡이 있고 한국에 있는 쿠팡이 있고 또 네. 쿠팡이 CLS, CFS 이제 다 모자회사 관계인데 대부분의 수익을 한국에서 많이 창출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또 이용해가지고 이 무역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난처할 수도 있는 한국의 상황들을 네. 악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뽑아먹겠다.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그 작업들을 해왔다라는 거고. 미국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보좌관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국회 보좌진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게 보좌관이거든요. 4급. 네. 근데 보좌관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업무들을 총괄을 해요. 실무적인 것들을. 네. 그리고 관계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해서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은폐하거나 무마하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참 괘씸한 거예요. 진짜 네. 괘씸해. 그- 의원님실에서는 간 사람 없죠? 저희 의원실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쿠팡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국회에서 쿠팡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보좌진은 못 가요. 쿠팡에. 안 받아줘.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고맙고요. 왜 네. 보좌관 앞길을 막고 그래? 본의 아니게. 근데 미국에서 그 로비를 하는 게 지금 알려진 거는 농산물 그 유통 쿠팡 통해서 유통해 미국 농산물 한국에다가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는 그것보다 더 고약한 거는 네. 뭐냐면 디지털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입법이 다 됐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 공정화 부분하고 독점 방지 두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네. 거래 공정화는 소비자들도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쿠팡에 입점한 그 자영업자들도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쿠팡이 지금 독점이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그래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독점을 방지하는 그렇지. 독점 방지, 독점 규제에 관련된 크게 보면 두 개의 법으로 돼 있어요. 두 개의 네. 부분으로.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보통 온플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온라인 플랫폼.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거의 입법 직전까지 갔다가 네.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더니 이게 딱 중간에 막 중단됩니다. 당시에 쿠팡 사장이 윤석열이랑 동기예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 올해 이혜민 의원이 미국을 가서 미국 의회를 그 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왜 쿠팡 불이익 주려고 하냐 온풀법으로 욕 먹었대요? 예. 어. 왜 쿠팡 불이익 주려고 하냐 이거 미국 기업 차별이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법무부나 미국의 의회 하원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에 서한을 레터를 보냅니다. 미국 기업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고. 와. 그러니까 온풀법을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이용 의원이나 저나 뭐 이런 사람 제 이제 정무이니까 온풀법 소관상임위원회거든요.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미국의 로비에서 오히려 와.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회에다가 압박을 가하는구나. 온풀법으로 쿠팡 차별하지 마. 음. 이렇게 레터를 보내게 만들었어요. 와.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진짜 이들 이들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모욕적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관세 협상이랑 같이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나쁜 놈들. 이거를 근데 미국 의회가 얼마나 그 쿠팡도 뭐 큰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엄청 많잖아.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미국에서 그렇게 레터까지 보냈겠냐는 관세 협상까지 왜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와.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한 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 이 농산물 유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독점 방지, 독점 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을 입법을 못하게 미국을 이용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어요. 와. 대한민국이 무슨 내정 간섭 아니야 이거? 식민지처럼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원을 수탈해 나가고 그 사람들에게는 와. 고가의 물건을 하고 거기서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지 간에 자기네들만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걸 식민지라고 했는데 김범수와 범킴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진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미국인 범킴이 빼먹기 좋은 국가로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미국에서 그 로비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관세 협상에 걸림돌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 대표로 앉혀놓고 국회에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요. 보내서 한국말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게 만들죠. 아마 범킴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국회가 그래도 되게끔 했었잖아. 그동안에 혼내지 않았잖아요. 얘네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갔었잖아요. 지금까지. 일단 이 말씀 주신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일련의 문제들의 근본에는 독점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쿠팡이 핵심이죠. 어쩔 거야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독점적 지위를 좀 교통 정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로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현안 문제 이렇게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데 이 현안 문제에 대한 그 한국 정부나 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다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한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로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최우관객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 쿠팡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특히 이런 진보 정부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네들의 대응 기본적인 태도가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된다. 네, 맞아요. 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네. 이번에는 안 된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사도 났지만은 연말에 네. 연말 없다. 31일 날 연석 청문회. 쿠팡으로. 쿠팡 연석 청문회 하는데요. 그렇지. 5개 상임위가 같이 합니다. 5개 상임위 다 네, 같이 합니다. 네, 네. 좋다. 기재위, 가방위, 정무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와. 기재위도 추가됐어요. 세무 그 조세 문제들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실질적인 권한을 이 국토위 같은 경우는 택배 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등록. 예. 그다음에 정무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영업 정지도 가능하고. 영업 정지 가야 돼. 네. 예. 정무위 소관입니다. 공정위 통해 가지고 정무위가 할 네. 일이 많습니다.
기혼 노동인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새벽 배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로사 문제라든지 아, 네. 이런 어떤 그 반노동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랜 기간 있어왔던 부분 좀 드러내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재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과방위는 정보 이번에 유출된 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모든 상임위가 다 달라붙어서 그렇지. 연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증인 채택 그다음에 연석 청문회 그 이제 위원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모든 상임위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뭐, 차출해 가지고 그렇겠죠. 구성을 합니다. 네. 구성해 가지고 31일 날 하는데요. 네. 또 이때도 범킴. 예. 범킴. 범킴 이제 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 동행 명령장 발부하고 미국 가? 그래도 또 불출석한다. 그러면 연석 청문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까지도 구성을 해서 우리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네.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겠냐. 이번에 그 연석 청문회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나요? 같이 참여할 겁니다. 예, 그래야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일단 인력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인력 그 5명인가 6명 뭐 사람 수는 국힘 쪽도 배정을 했는데 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그냥 간다 이렇게 아니, 좀- 그렇긴 한데 네. 지금 태도가 어떤지가 지금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마 과방위에서의 그 태도를 보면 네. 같이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정무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어. 정무회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네.